저는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평가되는 메리 슐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그 부제를 보면 현대판 프로메테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읽는 동안 과연 작가는 왜 이런 신화적 인물을 부제로 선택했을까?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적인 영웅은 프랑켄슈타인인가? 괴물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뇌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익숙하면서 널리 알려진 그런 작품이죠. 메리 슐리는 어떻게 해서 생명체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작품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슐리의 어머니는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 최초의 이론가이자 또 여성 운동가인 메리 월스턴 크래프트입니다. 메리 월스턴 크래프트가 1797년 9월 10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메리 슐리가 탄생한 후 11일 만에 사망하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산용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메리 슐리는 이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것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라고 평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816년이라는 이 시점입니다. 1816년에 메리 슐리는 자신의 남편 퍼시 비슈 셸리, 유명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과 함께, 그리고 이복 동생인 클레어와 함께 스위스의 제네바 호수가에 있는 바이런의 별장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춥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바람에 여행다운 여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별장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 당시 메리 슐리는 만 19세였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저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고스트 스토리, 유령 이야기 컨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메리 슐리는 어떤 생명체를 창조해내는 한 과학자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상당히 당시에 모여있던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그 이후로 런던에 와서 꾸준히 집필을 했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그 작품을 출판하게 되는데, 첫 출판은 익명으로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 작품의 서술 방식과 간단한 어떤 주제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탐험해 보려는 야심을 품고 북극을 탐사하게 된 로버트 월튼 선장이 가는 도중에 얼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마침 자신이 낳은 피조물과의 추격전을 벌이다가 북극까지 온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게 되고요. 프랑켄슈타인으로부터 그의 개인사, 즉 어떤 인간의 생명체를 창조해 보려는 야심과 그로 인해 탄생한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월튼을 통해서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프랑켄슈타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괴물과의 이야기, 괴물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친 다음 프랑켄슈타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을 애도하러 괴물이 월튼 선장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데요. 이제 창조주인
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조주가 값 없는 마당에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썰매에 장작을 싣고 북극의 끝까지 가서 그 장작에 불을 태우고 스스로를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끝은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까지 쭉 따라오게 되면 프랑켄슈타인보다는 이 괴물의 처지에 우리는 더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동정심마저 표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자신의 야심, 즉 미지의 힘을 탐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어떤 창조의 심오한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그러한 야심에서 자신의 피조물을 창조하지만 결국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이 괴물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지어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 아버지, 뭐 어떻게 보면 부모죠.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나마 좀 이웃과 적응해서 친절을 베풀고 싶었지만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이웃으로부터도 혐오와 멸시를 당하고 이제 그 누군가를 사랑할 그런 기약도 없고 사랑을 받을 그런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끝없이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괴물의 처지인 거죠. 그렇다면 작가는 이 괴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 메리 셸리는 상징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는 자신이 언어를 배웠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소외된 존재들, 그 주변부의 존재들, 그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 존재들은 소외와 어떤 혐오라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다양한 면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현실이 가지고 있는 핵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괴물이 인간으로부터 소외를 받은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쓸쓸한 빙하나 적막한 강산, 그 하늘이 나를 품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 자연보다 인간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 괴물의 고백. 그래서 그리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떤 대상을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외와 그 멸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랑 또는 공존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존재. 삶의 현실에 천착하면서도 관습과 권위에서 벗어나서 어떤 평화로운 공존의 원리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간형, 그런 인간형을 작가는 상상하고 꿈꾸면서 또 그런 존재를 희망하고 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 프랑켄슈타인을 읽으면서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실 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어떤 박사의 업적보다는 괴물이 하는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신다면 훨씬 풍요로운 독서가 되지 않을까 확신하면서 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